환율은 안정돼 보인다. 숫자는 조용하고 뉴스 헤드라인도 급박하지 않다. 중앙은행의 개입 이후 환율 그래프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안도감을 유도한다. 그러나 시장은 이상하리만큼 안심하지 않는다. 외환 시장은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공기를 감지한다. 지금의 안정은 평온이라기보다 숨을 고르는 정적에 가깝다. 과거의 위기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표면은 고요했고 경고는 소수의 지표 속에만 남아 있었다. 금리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이 반복되지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미세한 괴리는 불편한 신호를 보낸다. CDS 프리미엄은 눈에 띄게 낮지 않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신뢰가 회복됐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자본이 조용히 관망으로 돌아섰다는 의미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유동성의 질에 대한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 조정이 멈춘 듯 보이지만 거래 절벽은 여전히 깊다. 숫자는 멈췄지만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축적된 불균형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결과였다. IMF 1997년 직전에도 환율은 관리되고 있었고 외환은 충분하다고 믿어졌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방향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안정, 한쪽에서는 긴장. 이 간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위기의 징후는 항상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시장은 큰 붕괴보다 미세한 변화에 먼저 반응한다. 최근 환율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성 지표는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하루 움직임은 줄었지만 방향성 없는 흔들림이 반복된다. 이는 확신이 사라졌다는 신호다. 금리 역시 마찬가지다. 기준금리는 동결되거나 인하 기대가 반영되지만 회사채와 국채 간 스프레드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자금이 안전자산으로만 머물고 생산적인 영역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CDS는 급등하지 않지만 바닥에서 되돌아서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위험이 해소됐다는 판단이 아니라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지표 뒤에는 단기 외채 비중이라는 그림자가 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장의 심리는 예민해진다. 부동산에서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더 솔직한 지표다. 거래가 멈춘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경직이다. 유동성은 숫자로 보이지만 심리는 체감으로 움직인다. 소비는 줄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늦춘다. 고용은 아직 버티지만 신규 채용은 위축된다. 이런 변화는 통계에 늦게 반영되지만 가계의 체감은 빠르다. 과거의 위기에서도 초기 신호는 늘 무시됐다. 아직 숫자가 괜찮다는 이유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위험은 쌓였다. 시장이 보내는 경고는 항상 조용하다. 문제는 그 조용함을 안정으로 착각할 때 시작된다. 경제 충격은 한 지점에서 발생하지만 작동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환율이 먼저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자극을 받는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곧바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압박한다. 기업은 이 부담을 흡수하거나 가격에 전가한다. 어느 쪽이든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버티면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 과정에서 금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환율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출 비용이 상승해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조인다. 반대로 금리를 성급히 낮추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환율 불안이 재점화된다. 유동성은 여기서 핵심 변수다.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은 위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은행은 대출을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기업은 현금 보유를 늘린다. 돈은 돌지 않고 쌓인다. 이때 CDS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가와 기업에 대한 신뢰의 온도계다. 신뢰가 약해지면 같은 충격에도 반응은 훨씬 커진다. 외환시장은 이런 복합 신호를 가장 먼저 반영한다. 환율의 안정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경제 충격은 갑작스럽게 터지는 폭발이 아니라 연결된 톱니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그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항상 한 박자 늦어진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환율 안정이 항상 안도의 신호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여러 차례 환율을 고정하거나 강하게 관리하며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다. 숫자는 안정됐고 물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나 재정 적자와 외화 부채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자 자본은 조용히 빠져나갔고 어느 순간 방어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리스 역시 위기 초기의 환율 대신 금리와 재정 통계로 안심을 유도했다. 유로존이라는 안전망이 있다는 인식이 위험을 가렸다. 하지만 국가 부채의 질과 성장 동력의 약화는 숨겨지지 않았다. 시장은 결국 숫자보다 구조를 봤다. 터키는 금리를 정치적으로 억제하며 환율 안정을 시도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진정되는 구간이 반복됐지만 인플레이션과 신뢰 하락이 동시에 진행됐다. 베네수엘라는 통제의 극단적 사례다. 환율과 가격을 강제로 먹는 동안 시장은 사라졌고 실물 경제는 붕괴됐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환율 안정은 결과일 뿐 신뢰와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IMF 1997년 직전에 아시아 역시 외환 방어 능력을 과신했다. 당시에도 위기는 갑자기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글로벌 경험은 말한다. 환율이 조용할수록 그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보다 생활에서 먼저 드러난다. 환율이 안정돼 보이면 수입 물가 부담이 줄어드는 듯하지만 이미 누적된 비용 압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은 천천히 내려오고 서비스 물가는 더디게 반응한다. 가게는 체감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느낀다. 기업은 환율 변동성보다 수요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본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안정돼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마진을 지키기 어렵다. 내수 기업은 고금리 환경에서 차입 비용과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떠안는다. 부동산 시장은 환율과 금리의 교차점에 놓인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거래는 살아나기 어렵고 환율 불안이 재점화되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도 제한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의 분절이 나타난다. 대기업과 우량 차주는 접근성이 유지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 CDS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대출 조건은 눈에 띄게 까다로워진다. 고용은 후행 지표다. 통계는 버티지만 현장에서는 초과 근무 축소와 신규 채용 보류가 늘어난다. 이런 변화는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일상을 바꾼다. 환율 안정이 주는 착신은 위험하다. 구조적 압력이 남아있는 한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민감한 균형 위에 서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균형의 문제다. 환율 안정을 위해 개입하면 외환 보유액의 소진 속도가 논쟁이 되고 개입을 줄이면 시장은 의지를 시험한다. 금리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둔화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인하하면 환율과 자본 이동이 불안해진다.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려 하지만 유동성은 신뢰를 대신할 수 없다.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완충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그러나 재정 확대는 국가 부채에 대한 질문을 불러온다. 시장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방향을 본다. 구조 개혁과 생산성 개선에 대한 신호가 약하면 어떤 정책도 임시 방편으로 인식된다. 외환 시장에서는 말 한마디가 정책만큼 중요해진다. 신뢰를 주는 커뮤니케이션은 변동성을 낮추지만 모호한 메시지는 불안을 키운다. 과거 위기에서 반복된 장면은 명확하다. 정책 수단은 충분해 보였지만 타이밍과 일관성이 흔들리며 효과를 잃었다. 지금의 대응 역시 시험대 위에 있다. 시장은 숫자보다 태도를 본다. 방어 의지가 분명한지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지, 그리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묻는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은 단기 안정과 장기 신뢰 사이에서 한국 경제의 경로를 결정하게 된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한 예측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환율이 안정돼 보일수록 가계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금리와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생활의 안전판은 여전히 약하다. 첫째는 현금 흐름이다. 소득의 변동성을 점검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대출 금리가 언제든 다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채의 질이다. 변동금리와 만기 구조를 점검하지 않은 채 버티는 전략은 환율이나 금리 중 하나만 흔들려도 치명적이 된다. 셋째는 자산의 유동성이다. 가격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팔 수 없는 자산을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선택지는 줄어든다.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위기 국면에서는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넷째는 정보의 해석이다. 헤드라인보다 지표 간의 관계를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환율 안정과 CDS 금리 스프레드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괴리를 질문해야 한다. 마지막은 심리 관리다. 위기는 공포로 확대될 때 개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준비는 냉정함에서 나온다.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구조를 이해한 선택은 충격을 완화한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를 개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마무리는 언제나 질문으로 남는다. 환율이 안정된 지금이 정말 안도의 순간인가? 아니면 더 큰 변화를 앞둔 정지 화면인가? 경제는 숫자로 설명되지만 신뢰로 움직인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는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의 비대칭성에 있다. 위기는 빠르게 오고 회복은 느리다. 그래서 시장은 늘 한 발 앞서 의심한다. 환율 그래프가 평평해졌다고 해서 금리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 보여도 유동성의 질이 약하면 방어력은 제한된다. 부동산과 소비 고용에 스며든 불안은 통계보다 오래 남는다. 과거 IMF 위기와 여러 국가의 사례가 반복해서 보여준 교훈은 단순하다. 안정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조와 방향이 함께 움직일 때만 지속된다. 오늘의 안정 뒤에 숨은 위험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다. 경계다. 숫자를 믿도해 숫자에 안주하지 말라는 경계. 시장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경계. 환율이 조용한 지금이야말로 가장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할 순간이다. 위기는 종종 끝났다는 착각 속에서 다시 힘을 얻는다. 환율이 안정되면 정책의 성공처럼 해석되고
긴장감은 빠르게 희미해진다. 그러나 시장은 성공과 안정을 구분한다. 성공은 방향이 맞았다는 의미이고, 안정은 그 결과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지금의 상황은 성공을 말하기엔 이르다. 글로벌 금융 환경은 여전히 긴축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주요국의 통화 정책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본 이동의 변동성을 키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환율 안정은 외부 변수에 크게 의존한다. 의존도가 높을수록 충격에 대한 내성은 약해진다. 무역 수지는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며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는 구조적 경쟁력보다 경기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도 회복 기대와 수요 둔화 사이에서 흔들린다. 금융시장은 이를 가격에 즉각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거래량과 포지션 변화로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안정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판단을 멈추는 것이다. 위기는 언제나 움직임이 멈춘 곳에서 시작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는 인내다. 시장 불안의 핵심에는 언제나 유동성의 방향이 있다. 유동성은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의 문제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자금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금융 시스템 안에서만 맴돌 때 안정은 착시가 된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자금은 국채와 단기 상품에 쌓인다. 이 과정에서 금리는 내려갈 준비를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차입 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다. 환율이 안정돼도 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환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단기 자금은 빠르게 움직이며 차익을 노리지만 장기 자본은 관망한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CDS가 폭등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속도로 나타난다. 유동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시장은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과거 위기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순간은 유동성이 마르는 시점이 아니라 마르기 직전의 평온이었다. 지금의 안정은 유동성이 흐르는 안정이 아니라 멈춰 있는 안정일 수 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대응은 늘 늦어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결성은 환율 안정의 의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한 나라의 환율은 더 이상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동시에 움직이고 위험인식은 전염처럼 확산된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내릴 때 한국의 환율이 즉각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달러 강세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수축 신호다. 이때 신흥국 전반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평가된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안정기에는 선진국처럼 평가되지만 불안이 커지면 신흥국과 함께 묶인다. 이 위치의 양면성은 환율 안정 국면에서 특히 중요해진다. 글로벌 투자자는 수익보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본다.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 환율이 안정돼 있어도 자금은 들어오지 않는다. 유럽과 중국의 성장 둔화 역시 간접 충격을 준다. 수출 경로가 좁아지면 환율의 완만한 움직임도 실물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국내 안정의 지속성은 외부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된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 내부보다 바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안정 국면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심리적 레버리지다. 시장 참여자들은 숫자가 안정되면 위험을 줄였다고 느끼지만 실제 포지션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업은 환율 변동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환해지를 늦추고 금융기관은 단기 안정에 맞춰 리스크 모델을 조정한다. 이 선택들은 당장 비용을 줄여주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충격을 키운다. 과거 위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IMF 직전 아시아 시장에서는 환율이 관리된다는 믿음이 과도한 외화 차입을 정당화했다. 안정이 레버리지를 키우는 역설이 작동한 것이다. 지금도 일부 기업과 가게는 금리 인하 기대에 맞춰 버티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기대가 지연되면 부담은 누적된다. 환율과 금리의 조합이 바뀌는 순간 그동안 숨겨졌던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심리는 지표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안도감이 길어질수록 반전의 속도는 빨라진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심리적 누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다음 변화의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경험으로 배워왔다. 환율 안정의 이면에는 재정과 통화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재정이 확장되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완충 효과가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시장은 재정 지출의 규모보다 방향을 본다.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와 일회성 지출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낸다. 통화 정책은 이 틈에서 조율을 요구받는다. 금리를 통해 물가와 환율을 관리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 균형이 흔들리면 환율 안정은 쉽게 무너진다. 과거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자 환율과 금리는 동시에 압박을 받았다. 숫자는 관리됐지만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복지와 경기 부양 구조 전환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선택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질수록 시장의 의심은 커진다. 환율이 조용할수록 재정과 통화의 조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안정은 정책의 합이 아니라 그 일관성에서 나온다. 환율 안정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기업 현장에서는 다른 지표가 움직인다. 재고 회전율은 느려지고 주문은 단기 위주로 쪼개진다. 이는 수요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다는 신호다. 기업은 환율이 안정되면 수출 채산성이 유지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가격 경쟁과 운송비 금융 비용이 동시에 작용한다. 환율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압력이 누적된다. 중소기업일수록 이 부담은 크다. 환율 변동을 흡수할 여력이 없고 금리와 원자재 가격에 더 민감하다. 금융권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강화한다. 숫자상 부실은 늘지 않지만 접근성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의 격차가 확대된다. 대기업은 버티고 중소기업은 숨이 가빠진다. 고용은 아직 통계에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근무시간 조정과 인력 재배치가 시작된다. 환율 안정이 체감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시장은 이 간극을 읽는다. 실물의 흐름이 회복되지 않는 한 환율의 평온은 지속 가능한 안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종종 가격의 움직임으로만 평가된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구조에서 나타난다. 환율이 안정돼 있는 동안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구조를 보면 방어적 포지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가자들이 최악의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보험처럼 유지되는 비용은 불안을 반영한다. 채권 시장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나타난다. 장기물에 대한 선호가 제한되고 만기가 짧은 상품으로 자금이 몰린다. 이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는 의미다. 환율이 조용해도 시간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낮아진 구간에서 거래가 줄어든다.
상승에 베팅하기보다 관망이 늘어난다. 이런 국면에서 작은 외부 충격은 과도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구조가 취약할수록 반응은 증폭된다. 과거 위기에서도 시장은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흔들렸다. 환율 안정이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한다. 안정의 지속성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방향에서 결정된다. 가계의 시선에서 환율 안정은 체감과 괴리가 크다. 뉴스에서는 안정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지만 가계의 장바구니와 통장 장호는 빠르게 달라지지 않는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는 동안 이자 부담은 계속된다. 원리금 상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는 자동으로 줄어든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환율이 안정돼도 생활비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 때문이다. 한 번 오른 비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특히 서비스 물가와 임대료는 환율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다.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유동성이 문제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는 인식은 가계의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 심리는 소비와 투자 결정을 동시에 억제한다. 가계는 위기를 예측하지 못해도 감지한다. 지출을 미루고 저축을 늘리고 위험을 피하려는 행동이 늘어난다. 이런 변화는 통계에 늦게 잡히지만 경제의 흐름을 바꾼다. 환율 안정이 체감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정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환율 안정 국면이 길어질수록 정책 신뢰의 시험은 더 엄격해진다. 시장은 더 이상 개입의 규모보다 일관성을 본다. 한 번의 성공적인 방어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반복되는 미세 조정은 의도를 흐린다. 중앙은행이 무엇을 우선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안정은 의심으로 바뀐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커졌다. 같은 수치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면 변동성은 되살아난다. 금리 경로에 대한 신호가 불분명할수록 기업과 가계는 결정을 미룬다. 이는 실물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재정과 통화의 메시지가 엇갈릴 때 시장은 보수적으로 반응한다. 과거 위기에서 정책의 혼선은 비용을 키웠다. 지금의 안정은 정책 신뢰가 유지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 환율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신뢰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정의 진짜 시험은 조용한 지금부터 시작된다. 글로벌 자본의 시계는 국내 정책의 시계와 다르게 움직인다. 정책은 분기와 연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자본은 하루에도 여러 번 판단을 바꾼다. 환율이 안정돼 있는 동안에도 글로벌 투자자는 다음 출구를 계산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리스크 대비 회수 가능성이다.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금융사고,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변수는 언제든 환율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이런 충격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외환 보유액의 규모보다 실제로 동원 가능한 유동성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과거 위기에서 보유액이 충분했음에도 시장이 불안해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자본은 숫자보다 실행 가능성을 본다. 환율 안정이 지속되려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경로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정은 잠시 유지되다가 급격히 무너진다. 시장은 이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조용한 지금도 긴장을 풀지 않는다. 환율 안정의 지속 여부는 결국 생산성과 성장 경로로 귀결된다. 단기 방어는 시간을 벌어주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환율 안정은 비용을 늘리는 선택이 된다. 임금과 물가의 압력은 남고 경쟁력은 약해진다. 산업 구조 전환이 지연될수록 환율은 방패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
수출은 가격 경쟁에 의존하고 내수는 금리 부담에 묶인다. 이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방어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공통점은 시간을 벌었지만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대로 위기를 완화한 국가들은 생산성 투자와 신뢰 회복을 병행했다.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환율 안정이 구조 전환의 촉매가 될지 지연의 명분이 될지는 지금의 판단에 달려 있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환율 안정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위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해왔다. 시장은 시간을 중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방향 없는 시간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구조 개혁이 지연되면 불균형은 눈에 띄지 않게 누적된다. 기업은 단기 생존에 집중하고 투자는 포류된다. 가게는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를 줄이며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성장 잠재력은 서서히 깎인다.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된다. 과거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초기에는 버티는데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들었다. 정책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시장의 신뢰는 더 빠르게 약해졌다. 지금의 안정이 의미 있으려면 시간이 축적이 아닌 전환으로 쓰여야 한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직 시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 안정이 이어질수록 사회 전반의 선택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기업은 확장보다 유지에 집중하고 가게는 미래보다 현재의 안전을 택한다. 이런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누적되면 경제의 역동성을 약화시킨다. 혁신과 투자는 위험을 전제로 한다. 환율과 금리가 모두 경직된 환경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줄어든다. 이는 장기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금융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은 늘지만 장기 프로젝트로 향하는 자금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환율 안정은 성장 둔화와 맞물리며 또 다른 불안을 만든다. 시장은 이 연결고리를 본다. 지금의 안정이 내일의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 이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안심은 오지 않는다. 안정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의 질로 평가된다. 시장은 그 질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환율 안정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그림자는 분배의 문제다. 안정된 숫자는 평균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의 격차는 가려진다. 금융 접근성이 높은 계층은 안정 국면을 방어의 기회로 활용한다.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확보한다. 반면 취약한 계층은 선택지가 제한된다. 금리 부담은 그대로 남고 환율 변동의 여파는 생활비로 전가된다. 이 격차는 소비 패턴과 저축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속도는 달라진다. 시장은 이런 비대칭을 위험으로 인식한다. 분배의 불균형이 커질수록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약해지고 대응의 폭은 좁아진다. 과거 여러 위기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진 순간 경제적 비용은 급증했다. 환율 안정이 지속되려면 숫자만이 아니라 체감의 균형도 필요하다. 안정이 일부에게만 의미를 가질 때 그 안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가 아니라 사회의 내구성을 함께 보기 때문이다.
환율 안정의 국면에서 자주 놓치는 질문은 대응의 순서다. 무엇을 먼저 바꾸고 무엇을 나중에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정책은 분산된다. 시장은 이 분산을 민감하게 감지한다. 환율을 먼저 잡고 성장과 구조를 나중에 보겠다는 신호는 단기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뢰를 약화시킨다. 과거 IMF 이후 한국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스러운 조정을 먼저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외부 충격은 복합적이고 사회의 수용력은 예전만 못하다. 그렇기에 순서의 명확성은 더 중요해진다. 환율 안정이 목표인지 수단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책의 해석은 엇갈린다. 기업과 가게는 판단을 미루고 시장은 관망을 선택한다. 관망이 길어질수록 변화의 비용은 커진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의 능력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직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은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을 미루는 상태가 아니다. 환율 안정 국면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회복의 조건이다. 회복은 충격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복원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능력은 외환 보유액이나 금리 수준 하나로 측정되지 않는다. 산업의 적응력 노동시장의 유연성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환율이 안정돼 있는 동안 이 요소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회복은 지연된다. 기업은 새로운 투자보다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가게는 소비를 미룬다. 이런 선택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전체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시장은 이 악순환을 경계한다. 회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충격은 더 작은 계기로도 발생한다. 과거 위기에서 진짜 전환은 환율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됐다. 지금의 안정이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조건이 하나씩 충족되고 있다는 신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안정은 다음 불안을 준비하는 대기 시간이 된다. 시장은 그 차이를 놓치지 않는다. 환율 안정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개인과 기업 정부가 동시에 직면하는 과제는 기대 관리다. 기대는 경제에 보이지 않는 변수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환율 안정의 지속에 대한 기대 회복이 가까웠다는 기대가 겹치면 판단은 느슨해진다. 그러나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조정은 급격해진다. 기업은 미뤄왔던 비용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고 가게는 버텨왔던 부채의 무게를 체감한다. 정부 역시 정책 여력을 단기간에 소진하게 된다. 과거 위기에서 반복된 패턴은 기대가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 숫자가 따라왔다는 점이다. 시장은 이 과정을 기억한다. 그래서 안정 국면에서도 기대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경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적 약속이 아니라 보수적인 가정이다. 최악을 상정한 계획은 위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다. 환율 안정이 기대를 키우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면 그 안정은 취약해진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아직 충분히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율 안정의 다음 시험대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선택에서 나타난다. 외부 변수는 통제하기 어렵지만 내부의 대응 속도와 방향은 선택의 영역이다. 시장은 이 선택을 지켜본다. 구조 조정이 지연될 때 나타나는 신호는 명확하다. 생산성은 정체되고 비용은 누적된다. 환율이 안정돼 있어도 경쟁력은 서서히 약해진다. 이 과정에서 정책은 점점 더 많은 보완책을 요구받는다. 보완이 늘어날수록 일관성은 흔들린다. 과거 위기에서 이런 국면은 늘 정책 피로로 이어졌다. 기업은 규칙의 지속성을 의심하고
가게는 장기 계획을 포기한다. 환율 안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내부의 선택이 분명하지 않다면 안정은 취약해진다. 시장은 외부 충격보다 내부의 망설임을 더 위험하게 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이다. 방향이 보이면 안정은 신뢰로 전환된다. 방향이 흐리면 안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시장이 안심하지 않는 이유는 선택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환율 안정이 이어질수록 다음 질문은 회복 이후의 모습이다. 회복은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다른 균형으로의 이동이다. 이 이동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정은 되돌림으로 끝난다.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비용만 낮아지면 경쟁은 가격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는 환율이 다시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구조다.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단기 고용 유지에만 집중하면 숙련과 전환은 늦어진다. 금융 시스템이 위험을 회피하는 데만 익숙해지면 성장 자금의 통로는 막힌다. 환율 안정은 이 전환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 그러나 그 시간을 소진하면 다음 국면은 더 가혹해진다. 과거 위기에서 회복에 성공한 경우는 공통점이 있었다. 안정기에 불편한 선택을 미뤄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용이 드는 결정일수록 안정기에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시장은 이런 신호를 기다린다. 회복 이후의 그림이 보일 때 환율 안정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면 안정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다. 환율 안정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 정상화의 국면이다. 위기에서는 모두가 경계하지만 정상화가 시작되면 판단은 느슨해진다. 정책은 성공을 선언하고 싶어지고 시장은 그 선언을 검증하려 든다. 이때 작은 불일치는 큰 신호로 확대된다. 금리 인하의 속도 재정 조정의 범위 구조 개혁의 우선순위가 조금만 어긋나도 시장의 신뢰는 다시 흔들린다. 환율은 그 결과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다. 정상화 과정에서 환율이 미세하게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불안을 설명할 언어가 준비돼 있는가다. 설명이 부족하면 불안은 의심으로 바뀐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정상화 국면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준비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정상화의 의지를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평가한다. 환율 안정이 유지되는 동안 정상화를 위한 불편한 조정이 병행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답이 보일 때 비로소 안심은 시작된다. 환율 안정의 마지막 관문은 신뢰의 축적이다. 신뢰는 한 번의 정책이나 한 분기의 성과로 쌓이지 않는다. 반복되는 선택과 그 결과가 일관되게 맞아떨어질 때 형성된다. 시장은 이를 기억한다. 한 번의 방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상황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다. 환율이 안정돼 있는 동안 정책이 예외를 만들고 목표가 흔들리면 신뢰는 빠르게 마모된다. 반대로 불리한 국면에서도 원칙이 유지되면 변동성은 완화된다. 신뢰는 비용을 줄인다. CDS가 낮아지고 자본의 체류 기간이 길어진다. 이는 다시 환율 안정의 기반이 된다. 이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정은 외부 환경에 종속된다. 외부가 흔들릴 때마다 환율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지금의 국면은 신뢰를 쌓을 기회이자 시험이다. 시장은 질문한다. 이번 안정은 반복 가능한가? 아니면 일회성인가? 그 답은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에서 드러난다. 신뢰가 축적될 때 환율은 비로소 결과로서의 안정을 갖게 된다. 환율 안정 뒤에 숨은 위험을 다시 돌아보면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시장은 환율이 얼마인지보다 그 환율이
어떤 조건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본다. 안정은 목표가 아니라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다. 신뢰는 구조와 방향, 그리고 선택의 반복에서 나온다. 지금의 환율 안정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성형이 아니다. 아직 검증의 과정에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안도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질문이다. 왜 시장은 아직 안심하지 않는가? 무엇이 충분하고 무엇이 부족한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만 안정은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체감이 따라오지 않는 안정은 준비를 요구한다. 기업과 가계정부 모두가 같은 원칙 위에서 움직일 때 충격은 완화된다. 과거의 위기는 숫자를 믿고 구조를 외면했을 때 반복됐다. 오늘의 교훈은 단순하다. 환율이 조용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안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시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음 위기는 관리 가능한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다. 시장은 이미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